할머니 마루 밑에 숨으세요. 빨리요. 할머니 마루 밑에 숨으세요. 빨리요. 10살 소년이 다급한 외침과 함께 태양물산 윤회원 회장을 낡은 한옥 마루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잠시 후 검은 옷을 입은 남자 4명이 담을 넘어 들어왔어요. 할망구가 대체 어디로 갔어? 가만 안 둔다 진짜. 오늘은 아들 부부와 손자의 기일. 가장 슬픈 날 누군가 그녀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깊은 산속에서 살아가는 이름 모를 소년이 온몸으로 그녀를 지켜냈어요. 소년의 눈동자를 마주친 순간 회장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눈매와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소년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많은 돈을 가졌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견디지 못하는 그녀를 누가 왜 죽이려 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7년 전 가을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60살의 최민재는 등에 광주리를 메고 산비탈을 오르고 있었어요. 최민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약초를 캐며 산을 올랐습니다. 과거 남대문 흑표로 불리며 부동산 시장을 주름잡던 시절은 까마득한 옛날이었어요. 이제는 그저 평범한 산지기일 뿐이었죠. 그때 쾅 멀리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최민재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무슨 소리지? 최민재는 광주리를 나무에 걸어두고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어요. 도로 절벽 난간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최민재가 조심스럽게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죠. 강가에 검은색 승용차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최민재는 급히 절벽을 타고 내려갔어요. 20년 동안 산을 오르내리며 단련된 몸이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한 최민재는 차 안을 들여다봤어요. 앞좌석에 젊은 부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자의 목에 손을 대보았지만 맥박이 없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최민재가 뒷좌석을 둘러봤습니다. 울음소리는 뒷좌석 바닥에서 들렸습니다. 최민재가 창문 사이로 몸을 밀어넣자 3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웅크리고 엎어져 울고 있었습니다. 최민재가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의 목에 금빛 회중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최민재가 시계 뒷면을 보니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준서야, 아빠의 시간은 너와 함께한다. 최민재는 아이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그때 수풀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4명이 강가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최민재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꼭 안고 커다란 바위 뒤로 몸을 숨겼어요. 남자들이 차량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죽었나? 둘 다 즉사야. 꼬마는 아직 못 찾았어. 빨리 찾아야 해. 수색대 오기 전에 꼬마 놈 먼저 찾아야 돼. 최민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품속의 아이가 꿈틀거리자 최민재가 재빨리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어차피 죽었을 거야. 이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만약 살아있다면 박 부사장님 지시가 뭐였어? 찾는 즉시 제거 증거를 남기면 안 돼. 강에 빠뜨려 산짐승한테 물려간 걸로 만들어. 최민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최민재는 숨을 죽이고 바위 뒤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어요. 조금만 참아라 꼬마야. 남자들의 발소리가 바위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이쪽은 없어. 다행히 남자가 그냥 지나쳤어요. 10분, 20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없어. 이미 떠내려갔나 봐. 일단 철수하자. 수색대 오기 전에 빠져나가야 해. 남자들이 강가를 떠났습니다. 정말 간 건가? 최민재가 조심스럽게 바위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최민재는 아이를 안고 바위 뒤에서 나왔습니다. 넌 신고하면 안 되겠구나. 저놈들한테 걸리면 죽는다. 최민재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산 깊숙한 곳으로 향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최민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수색이 이어졌지만 아이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결국 산짐승에게 물려갔을 거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최민재는 아이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이제부터 넌 만석이다. 내가 잘 키워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7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만석이는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깊은 산속 허름한 한옥에서 최민재와 만석이는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만석아, 오늘 공부는 다 했니? 최민재가 마루에 앉아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수학 문제집 다 풀었어요. 10살이 된 만석이가 환하게 웃으며 공책을 보여주었어요. 최민재는 만석이를 학교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신분이 노출되면 위험했거든요. 대신 한 달에 한 번 도시로 내려가 학습지와 교재를 사왔어요. 서점에서 교육방송도 녹화해서 가져왔죠. 만석이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혼자서도 척척 공부를 해냈어요. 할아버지, 저도 학교 가고 싶어요. 친구들도 사귀고 싶고요. 만석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민재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미안하다, 만석아. 조금만 더 참아라. 언젠가는 내가 당당하게 세상에 나갈 수 있을 거야. 최민재가 만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집에서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만석이가 씩씩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외로움을 최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민재는 한 달에 한 번 도시로 내려갈 때마다 또 다른 일을 했어요. 은행과 증권사를 돌아다니며 조금씩 주식을 샀습니다. 태양물산의 주식이었어요. 7년 동안 쌓아온 지분이 어느새 20%에 달했습니다. 남대문 흑표 시절에 쌓아둔 인맥들도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때가 되면 쓸 날이 올 거야. 최민재는 만석이를 지켜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당당하게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겠다고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만석이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어요. 최민재가 황급히 달려갔어요. 만석아, 넌 공부나 해. 이런 일은 할아버지가 할게. 만석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나이가 있으신데 제가 도와야죠. 전 이제 다 컸어요. 만석이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최민재는 만석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참 의젓하게도 컸구나. 그날 밤 최민재는 만석이가 잠든 후 홀로 마루에 앉았어요. 회중시계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준서야, 아빠의 시간은 너와 함께한다. 7년 전 그날 이후 최민재가 보관하고 있던 시계였어요. 언젠가 이 아이의 진짜 가족을 찾아줘야 하는데.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최민재는 시계를 도로 상자 속에 넣었습니다. 사건 후 7년이 흐른 어느 가을날, 운명은 다시 한번 이들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물산 윤혜원 회장이 죽은 아들 부부의 기일을 맞아 산을 찾아온 것이죠. 그 만남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예정이었습니다. 오늘은 7년 전 아들 부부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윤혜원은 검은색 세단에서 내렸어요. 회장님, 경호팀을 대동하시는 게. 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혼자 있고 싶어? 윤혜원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64살의 태양물산 회장은 천천히 산길을 걸었습니다. 7년 전 아들 부부가 떨어진 절벽이 저 아래 보였어요. 준서야. 윤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빈아, 결국 우리 손자는 시신도 못 찾았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윤혜원은 산길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멀리 낡은 한옥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와 지붕이 세월의 흔적으로 낡아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스락.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윤혜원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넷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윤혜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윤혜원이 한옥 쪽으로 뛰었어요. 윤혜원이 한옥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할머니,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마당에서 나왔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순박한 눈빛이었어요. 마루 밑에 숨으세요, 빨리요. 소년이 윤혜원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뭐? 여기요, 빨리. 소년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윤혜원은 본능적으로 마루 밑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어요.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소년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윤혜원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쿵쿵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꼬마. 거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어요. 여기 노인네 하나 안 들어왔냐? 남자들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윤혜원은 마루판 틈 사이로 위를 올려다봤어요. 검은 구두가 마당 위를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만석이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까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긴 했는데요. 어디로 갔어? 남자가 다그쳤습니다. 저쪽 뒷산 오솔길로 올라가셨어요. 만석이가 산 위쪽을 가리켰어요. 정말이지. 남자가 만석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네, 거짓말 아니에요. 만석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야, 뒷산 확인해봐. 남자들이 마당을 빠져나갔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진 후에도 윤혜원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참 후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나오셔도 돼요. 만석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윤혜원이 마루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만석이가 윤혜원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고맙다, 꼬마야. 윤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밖에 있으면 위험해요. 만석이가 윤혜원의 신발을 들고 안채로 이끌었습니다. 윤혜원은 소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 왜 나를 숨겨준 걸까? 그리고 저 남자들은 누가 보낸 걸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안채로 들어간 윤혜원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진 거예요. 할머니. 윤혜원이 겨우 눈을 떴어요. 아이의 얼굴이 가까이 보였습니다. 누워 계세요. 할아버지 오시면 약 지어드릴게요. 만석이가 윤혜원의 등 뒤에 베개를 받쳐주었어요. 작은 손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습니다. 만석이가 부엌으로 가더니 따뜻한 물을 떠왔어요. 천천히 드세요. 아이가 윤혜원의 입술에 물잔을 가져다 댔습니다. 윤혜원은 물을 마시며 아이를 바라봤어요. 고맙구나. 괜찮아요. 할머니가 아프신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만석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윤혜원의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손자도 살아있었다면 이 정도 나이였을 텐데. 그 생각이 스치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죠. 할머니 배고프시죠? 만석이가 가마솥 안에 있던 찐 감자를 가져왔습니다. 만석이가 껍질을 까며 호호 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윤혜원의 입술에 가져다 댔어요. 윤혜원은 아이가 떠먹여주는 대로 감자를 먹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2개나 드셨네요. 잘하셨어요. 윤혜원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누군가의 손길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아, 맞다. 만석이가 공책을 꺼내며 말했어요.
저 오늘 숙제가 있어서요. 학교 숙제니? 만석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집이 너무 깊은 산속이라 학교는 못 가요. 할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씩 학습지랑 책 사다 주세요. 만석이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윤혜원은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참, 수학 문제는 시간을 체크하면서 풀어야 한대요. 만석이가 방 구석으로 가더니 뭔가를 꺼냈어요. 금빛 회중시계였습니다. 윤혜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거 제 보물이에요. 예쁘죠? 만석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윤혜원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시계. 20년 전 남편이 아들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볼 수 있을까? 윤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만석이가 시계를 건넸습니다. 윤혜원이 시계를 뒤집었어요. 뒷면에 새겨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서야, 아빠의 시간은 너와 함께한다. 윤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설마.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시계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리 와봐. 윤혜원은 소년의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순간 윤혜원의 눈이 만석이의 팔꿈치 안쪽에 멈췄어요. 거기에 지도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윤혜원의 숨이 멎었어요. 그 점은 남편에게 있던 점이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손자에게도 분명히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너 그 점? 윤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요. 지도처럼 생긴 점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어요. 윤혜원이 만석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수빈아, 내 손자. 윤혜원이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7년 전 죽은 줄만 알았던 손자였습니다. 만서가 할아버지 왔다. 굵직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어요. 할아버지. 만석이가 반갑게 뛰어나갔습니다. 최민재가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만서가 누구시냐? 최민재의 눈이 안채 쪽을 향했어요. 윤혜원이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이 할머니가 나쁜 사람들한테 쫓기셔서 제가 숨겨드렸어요. 만석이가 설명했어요. 만서가 안으로 들어가 있거라.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할 얘기가 있다. 만석이가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최민재가 윤혜원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태양물산 윤혜원 회장. 윤혜원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7년 전 절벽 아래서 그 아이를 주운 사람이 바로 접니다. 윤혜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럼 만석이가 당신 손자 맞소? 회중시계에 새겨진 이름 준서. 뉴스에서 사고 소식을 보고 알았습니다. 태양물산 손자라는 걸요. 윤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최민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7년 전 그날 바위 뒤에 아이를 안고 숨어 있었소. 검은 옷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색대 오기 전에 꼬마 놈 먼저 찾아야 한다. 박 부사장님 지시가 뭐였냐? 찾는 즉시 제거하라. 강에 빠뜨려 산짐승한테 물려간 걸로 만들어라. 최민재는 그때의 그 말들을 읊었습니다. 윤혜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인수, 신고했으면 그놈들한테 넘어갔을 겁니다. 7년 전 그 사고는 아마 계획된 살인이었을게요. 윤혜원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최민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 이름은 최민재요. 20년 전 남대문 흑표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윤혜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최민재가 마루 밑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났어요. 촛불을 켜자 금고가 보였습니다. 최민재가 금고를 열었어요. 태양물산 지분 20% 매입 증서, 박인수의 횡령 증거,
비자금 계좌 내역서 7년 동안 모은 겁니다. 사고 이후 주식 매입에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소. 특히 그때 그놈들에게 들었던 부사장 쪽의 매입 지표가 수상했지. 그래서 바로 사람을 투입시켰소. 그럼 이 증거들은 박인수의 비서 최수진, 내가 심어놓은 사람이요. 최수진을 통해 횡령 증거와 비자금 내역을 받았소. 윤혜원이 숨을 삼켰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 역시 20년 전 가장 최측근에게 배신을 당했소. 최민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목숨까지 위협당해 이 산속으로 도망쳤지. 최민재는 옷을 들어 옆구리를 보였습니다. 선명한 칼자국의 흉터. 하지만 이 아이만은 그런 배신의 희생양이 되게 하고 싶지 않았소. 최민재가 안채를 바라봤어요. 만석이가 자고 있는 방이 보였습니다. 그 결심은 저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굳어졌소. 윤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이 알았으니 같이 끝장을 봅시다. 최민재가 서류를 윤혜원에게 건넸습니다. 윤혜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혜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박인수라는 이름이 떴어요. 최민재가 윤혜원을 바라봤습니다. 조심해서 받으시오. 윤혜원이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박인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윤혜원이 멍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호원들이랑 헤어진 이후로 기억이 안 나. 얘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박인수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요새 자주 깜빡깜빡하더니 산에 앉아 잠시 졸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이 깨워서 그분 댁에 왔어. 윤혜원이 치매 노인처럼 중얼거렸어요. 지금 모시러 가겠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늦어서 오늘은 자고 내일 갈게. 윤혜원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셨소. 저놈은 이제 안심할 겁니다. 그런데 박인수를 어떻게 무너뜨릴 겁니까? 박인수가 지난 3년간 추진한 리조트 사업. 최민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투자금 3천억 전액이 내 돈이요. 윤혜원의 눈이 커졌어요. 7년 동안 유령회사 15개를 만들어 투자했소. 박인수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자신이 믿었던 투자자들이 전부 저라는 걸. 윤혜원이 숨을 삼켰어요. 내일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시오. 최민재가 말했습니다. 여기 계속 계시면 위치 추적당할 수 있소. 윤혜원은 핸드폰을 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윤혜원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윤혜원은 만석이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본 손자에 대한 그리움은 터진 둑처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번 주와 똑같이 경호원을 대기시키고 혼자 산으로 향했어요. 그 시간 태양물산 본사. 부사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동훈 전무가 보고했어요. 회장님께서 일주일 전에 가셨던 곳에 오늘도 가셨습니다. 박인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같은 곳이라고. 네, 정확히는 산속의 오래된 민가입니다. 노인과 아이가 사는 것 같습니다. 박인수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그 집 태워버려. 김동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사장님, 회장님이 함께 계실 수도. 그래서 더 좋지. 박인수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외지에서 온 치매 노인이 실수로 불을 낸 거야. 회장님도 거기 계시다가 사고를 당한 거고. 김동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다시 그 집을 가게 되는 날 바로 실행해. 박인수가 명령했습니다. 일주일 후 오후였습니다. 최민재는 한 달에 한 번 시내로 나가는 날이었어요. 만서가 할아버지 다녀올게.
학습지랑 책 사올 테니 잘 읽거라. 최민재가 만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조금 있으면 할머니도 오실 거예요. 그로부터 2시간 후였어요. 윤혜원이 고택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만석이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보고 싶었어, 만석아. 윤혜원이 만석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차량 불빛이 보였어요. 여러 명의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윤혜원과 만석이는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만석이가 공부를 하다가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요. 윤혜원도 냄새를 맡았어요. 연기 냄새였습니다. 2사람이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대문 밖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일 다 끝났어, 내려가자. 남자들이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뒷문으로 나가요. 윤혜원이 만석이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거기에도 검은 정장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윤혜원이 재빨리 만석이를 끌었어요. 방 안에 있던 수건으로 보리차를 부어 젖은 수건을 만든 뒤 2사람은 마루판을 들어 올리고 아래로 숨었습니다. 바로 그때 불길이 치솟았어요. 휘발유를 뿌려놓은 곳곳에서 동시에 불이 붙었습니다. 연기가 마루 밑까지 스며들었어요. 만석이가 기침을 했습니다. 윤혜원이 만석이의 입을 막았어요. 소리내면 안 돼. 그때 최민재는 산 쪽 하늘이 붉게 타오르는 걸 보고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만석아. 최민재가 불길 속을 뚫고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마루 밑에서 만석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민재가 물을 뒤집어 쓰고 마루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만석이와 윤혜원이 검은 연기 속에서 기어 나왔어요. 괜찮니? 최민재가 만석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뒷문 쪽에서 있던 남자들이 최민재를 발견했어요. 노인네, 당신 뭐야? 남자들이 최민재를 에워쌌습니다. 최민재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산지기 윗옷을 벗어던졌습니다. 등과 가슴에 커다란 흑표범 문신이 드러났어요. 남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조건. 그래, 내가 남대문 흑표 최민재다. 최민재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올라와. 10분도 되지 않아 봉고차 여러 대가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체격 좋은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30여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박인수의 부하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어요. 최민재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박인수 명의 모든 자산 압류. 리조트 투자금 3천억 전액 회수. 태양물산 지분 동결. 비자금 계좌까지 전부. 최민재의 지시가 차례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간 태양물산 본사. 부사장님 연락 왔습니다. 김동훈이 박인수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먼저 산을 내려갔던 부하들이 건 전화였죠. 일 깔끔하게 처리됐습니다. 사람들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박인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잘했어. 박인수가 전화를 끊고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긴급 주주회의 소집해. 2시간 후 회의실에 주주들이 급하게 모였습니다. 부사장님, 무슨 일입니까? 주주들이 웅성거렸어요. 박인수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박인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윤혜원 회장님께서 오늘 산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주주들이 경악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고인의 뜻을 받들어. 박인수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태양물산의 차기 회장직을 맡겠습니다. 박인수의 눈이 탐욕으로 빛났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산속 고택에서 최민재가 만석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인수가 단상에서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동훈이 단상으로 급히 올라왔어요. 부사장님. 김동훈이 박인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리조트 투자금 회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은행에서도 담보대출 즉시 상환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비자금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박인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바로 그 순간 박인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인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야? 남대문 흑표 최민재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투자자들 전부 내 사람이었소. 3천억이 다 내 돈이었지. 박인수의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윤혜원 회장은 살아계시오. 아들 손자 죽인 원수를 갚으러 가는 길이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쾅! 회의실 뒷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윤혜원이 경찰들과 함께 걸어 들어왔습니다. 회 회장님. 박인수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놀랐나 박인수. 윤혜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내가 죽은 줄 알았었겠지. 윤혜원이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7년 전 내 아들 일가를 죽인 증거, 횡령과 배임 증거, 전부 여기 있다. 경찰이 박인수에게 다가갔어요. 박인수 씨 체포합니다. 살인 교사 방화 횡령 혐의로. 박인수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박인수. 재판장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렸어요. 살인 교사 방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윤혜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일주일 후 태양물산 본사. 다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윤혜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만석이가 서 있었어요. 소개하겠습니다. 윤혜원이 만석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내 아들 이준서의 아들. 7년 전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손자. 이수빈입니다. 이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아이가 태양물산의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수빈이가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수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소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어요.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후 산속 고택. 불탄 집은 깨끗이 치워지고 새 집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최민재가 마당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수빈이가 뛰어왔어요. 학교는 어땠니? 재미있었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수빈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혜원이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최민재 선생님. 윤혜원이 최민재 옆에 앉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민재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이 아이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수빈이가 두 사람에게 달려왔어요. 저 이제 만석이가 아니라 수빈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변하지 않는 거죠. 윤혜원과 최민재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수빈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7년간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어요. 산 너머로 해가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만든 일을 힘내게 합니다. 듣고 계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